저당 위험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다만 이 저당 위험은 먼저 그 전에 위험이라는 단어 있었죠. 위험. 무슨 뜻이었었어? 위험. 그렇죠. 그런 뜻이어서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데 이제 못 들었는데 그 위험이 무슨 뜻인지에 대한 개념 정의는 투자론에서 다 해줬어요. 그러니까 금융론에서는 위험의 개념을 우리가 그 정의 내릴 필요가 없어요. 다만 이제 투자론에서는 누구냐면은 부동산을 취득하고 운용하고 처분의 의사결정 주체인 지분 투자자가 투자하는 과정 중에 고려해줘야 될 불확실성이 이제 그 투자론에서 위험으로 다뤘었죠. 그래서 그 위험의 개념을 실현된 결과가 뭐다? 예상한 결과로부터 벗어날 가능성이 공식적인 정의고요. 그러면 내가 기대한 거 실현이 안 되면 어떻게 되지? 걱정하는 마음. 그래서 이 위험의 크기를 뭘로 측정했다? 분산 또는 표준 편차. 그래서 지분 투자자가 투자론에서는 내가 기대한 것이 이 정도인데 이거 실현시키지 못하게 만드는 불안한 요인들을 종류로 나열해 가지고 쭉 언급을 하죠. 그 종류로 나열했어요. 그때 뭐예요? 종류가 뭐가 있었어? 사업상 위험, 금융적 위험, 법적 위험, 유동성 위험, 인플레 위험. 이게 이제 숨이 막히네요. 한지 얼마 안 됐는데 너무 한지 얼마 안 됐, 지난주는 굉장히 오래된 거죠. 어쨌든 이제 그런 식으로 하고 이제 위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문제를 구성하는 파트가 세 군데가 있어요. 투자론하고 금융론하고 개발론이야. 차이는 개발론하고 투자론에서는 이 위험을 단독 문제로 출제를 해. 큰 주제 중에 하나니까. 근데 금융론에서는 이거는 이제 은행 있죠, 은행. 돈을 빌려주는 은행이 대출해주면서 대출하는 과정 중에 부담해야 될 불확실성을 이제 저당 위험입니다. 은행 입장에서 논한다고 보는 겁니다. 다만 이제 금융에서 저당 위험에 대한 테마는 몇 가지 종류가 있다 하더라도 이거를 단독으로 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저당 위험에 대한 논리보다 더 중요한 상위 개념을 설명하는 과정 중에 부수적인 개념이 살짝 들어가. 그러니까 이 위험들을 안다라고 가정하고 문제를 내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알고 계신 것 중에 하나가 채무불이행 위험이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저희들은 뭐 굳이 공부하지 않아도 성인분들은 알고 계신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가 IMF라는 국가적인 이제 디폴트가 처한 상황도 겪어보셨기 때문에 채무불이행이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어요. 그런데 은행들은 돈을 빌려줬죠. 빌려줘서 기대되는 건 뭘 기대하냐? 돈을 빌린 차입자가 어떻게 해요? 제대로 갚을 걸 기대하면서 돈을 빌려주죠. 근데 뭘로 실현될까 봐 걱정돼. 차입자가 못 갚는 걸로 실현될까 봐 걱정되는 거죠. 그거를 채무 불이행이다라고 설명하고 그에 대해서 이제 불확실성을 안고 대출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 상식적인 내용이야. 개념은 1번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시험에 한번 나왔던 것은 신청자가 그 채무 불이행 가능성이 높은 차입자가 있죠. 등급이 안 좋은 사람. 그러면은 금리를 더 높은 걸 요구할까? 낮은 금리를 이제 보장해 줄까? 상식적인 말이죠. 높은 이자를 이제 부과한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채무불이행은 특히 보시다시피 차입자 소득이 감소하거나 그래서 채무불이행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은행은 뭐를 요구해? 담보를 요구해요. 담보를 잡은 부동산 가치가 만약에 대출 잔고보다 떨어졌을 때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채무불이행 위험은 주로 어디서 나오냐? 변동금리 할 때 언급합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좀 이따가 말씀드릴 것이고 자체적인 건 다 아세요. 그 조기 상환 위험도 있죠. 은행들은 돈을 빌려줬을 때 기대되는 것은 대출 기간마다 상환 기간마다 꾸준히 갚을 걸 기대하는데 걱정되는 게 뭐야? 미리 갚을까 봐 걱정돼. 미리 갚으면은 수익이 이제 창출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미리 갚을 거에 대한 걱정하는 마음이 조기 상환 위험인데 얘가 어디서 나오냐면은 이제 고정금리 할 때 중요한 요소로 나와. 고정금리 할 때. 그래서 이제 변동금리랑 고정금리 하면서 채무불이행 위험하고 조기 상환 위험을 이제 건드리게 됩니다. 조기 상환과 채무불이행을 단독으로 내는 것이 아니라 다 안다라고 가정을 하게 돼 있어요. 이따가 확인해 볼 것이고 그 은행들은 조기 상환이 일어날 거를 대비해야 되겠죠. 어떻게 대비해? 조기 상환을 못하게 만들면 되죠. 그래서 수수료를 부과하지.
그래서 대출 잔고에 만약 1억을 빌렸는데 8천만 원 남은 상태에서 조기 상환이 누가 들어왔다. 그러면 조기 상환은 대출 잔액에 한 1000%를 부과하죠. 그래서 8천만 원에 10배니까 8억하고 그 잔액 8억 8천만 원을 수수료로 납부하면 됩니다. 라고 얘기하죠. 뭐 그 정도야 뭐 해가지고 10원짜리 동전으로 8억을 이제 수수료로 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막 던지죠. 이렇게 10년 동안 던질까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조기 상환 위험 좀 이따 고정금리에서 어떤 식으로 구현이 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볼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유동성 위험이 있어요. 유동성이 뭐라 그랬죠? 이거 현금화란 뜻이야. 은행들은 현실적인 부동산 담보대출 같은 것은 대출 구조와 상환 구조에서 현금 흐름이 일치하지가 않아요. 왜냐 대출은 일시불로 해주는데 회수가 늦죠. 20년, 30년 동안에 회수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은행들이 이제 현금이 이제 대출해 줄 수 있는 현금이 부족해지는 현상이 나타나죠. 그것이 이제 대출 구조와 상환 구조, 대출 일시불, 그 상환은 이제 장기로 분할해서 상환하다 보니까 대출 자금이 부족해지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유동성 위험이다라고 얘기가 됩니다. 그럼 은행들은 이걸 대비하게 되는데 이게 어디서 나오냐? 채권의 유동화에서 언급합니다. 대비하게 채권을 유동화할 필요가 있게 된다. 결과적으로 아까 이제 채무불이행 위험은 금리를 할 때 이제 변동금리 할 때 수단으로 언급하고요. 조기 상환 위험은 금리 논할 때 고정금리 하면서 이제 수단으로 언급하고 그리고 이제 유동성 위험에 대한 논리는 채권 유동화라고 논할 때 이제 그 안에 주문으로 언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위험은 출제는 다 안다라고 가정하고 출제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모르면 안 되죠. 그렇죠. 출제한 생각과 공부하시는 분들의 생각이 괜히가 너무 커지면 안 됩니다. 안다고 가정하면 그 용어를 기억해 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이런 것처럼 내용이 별로 없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단독 문제로 낼 만한 가치는 없어요. 그래도 저 같으면은 요즘에 가로 문제가 이제 그 유행 중에 하나니까 여기다가 가로를 쳐서 이 안에 들어갈 말이 뭐냐 내용 해놓고 이런 것 좀 냈으면 좋겠어. 이렇게. 아마 앞에 총론 중에서 아마 제일 중요한 게 이거야. 부채금융하고 이제 지분금융을 구별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많이 내죠. 그래도 우리 시험은 다행인 것은 이걸 만약에 뭐 투자 상담사 이런 금융 쪽 관련되는 자격증을 연습하신다 그러면은 금융과 관련된 다양한 금융 상품들이 있잖아요. 금융 상품에 대한 종류를 나열해 가지고 할 텐데 그럼 복잡해질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런 내용도 금기시돼 있고 부동산 관계되는 이제 예를 들어서 구별할 수 있는 걸 여쭤보게 됩니다. 이 부채라는 단어랑 이 지분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뉘앙스는 무슨 말인지 다 알고 계세요. 부채는 남의 돈이죠. 부채금융은 금융이 자금을 조달하는 거니까 타인 자본을 조달하는 거를 부채금융이라 그러죠. 그러면 어떤 갑이라는 사람이 은행한테 부채금융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받았다. 막 1억을 조달받았다. 이거는 돈을 꾼 거야. 그래서 1억을 받아가지고 어떤 사업을 했어요. 실패했어. 실패하면 안 갚아도 되죠. 꼭 갚아야 돼. 그렇죠? 상환할 의무가 있는 거죠. 돈을 꾼 거니까. 그래서 이제 담보 가치가 부족하다 그러면 다른 재산 가지고 또 압류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지분금융은 지분은 내 돈이잖아. 그러니까 자기 자본을 조달하는 거를 지분금융이다라고 합니다.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1억이라는 돈을 은행으로부터 지분금융을 돈을 조달받았다. 이거는 그럼 은행한테 돈을 꾼 것이 아니라 투자받은 거야. 그래가지고 1억 받아서 사업을 실시했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해서 아주 열심히 일했는데 경기가 안 좋아져. 코로나가 막 터져서 경기가 안 좋아서 사업이 실패했어. 갚을 의무가 있을까 없을까? 은행한테. 갚을 의무가 없어. 왜? 투자 받은 거니까 은행도 투자를 실패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투자한 돈이 날아가는 겁니다. 그런 차이가 있어요. 이건 투자 받은 것이고 이게. 그럼 제가 친구한테 돈을 빌려줬어. 1,000원을. 그러면 저는 지분금융 방식으로 준 걸까? 부채금융 방식으로 준 걸까? 아니, 저는 부채금융 방식으로 준 거야. 그럼 친구는 저희가 준 1,000원을 갚을 의무가 있어 없어요? 나중에 근데 얘기가 없어. 나중에 보면 친구는 뭐다? 지분금 방식으로 조달받는 거로 생각하더라고요. 그거 막 다툼이 생기지?
친구 관계가 깨지고 막 그럽니다. 천원 때문에. 이런 상황이 가끔 가다가 언론에 나오고 있죠. 투자한 돈이냐 아니면 빌린 돈이냐 이런 구별에 대한 상황이 막 있어요. 다툼이 막 있고 어쨌든 이런 내용인데 근데 이런 개념을 물어본 적은 한 번도 없어. 이제 안다로 가정하고 드립다 종류가 나와. 종류. 그래서 아까 책에도 있었는데 우리 중개사 시험은 요 5가지만 시험에 내고 있어요. 그래서 내용이 무슨 뜻인지 몰라도 관계없어. 종류만 기억하시면 돼. 이 중에서는 이제 이 투자 신탁 있죠. 아까 큰 주제 중에 하나였던 리츠만 이제 시험에 나오는 것이고 이런 세부적인 것은 시험에 내진 않습니다. 신디케이션이 있어요. 조인트 벤처가 있고 이게 리츠죠. 리츠가 있고 이제 투자 각종 펀드가 있어요. 신조립봉이라 그러죠. 그래서 하도 많이 나와가지고 명칭 그대로네. 이런 거 통일된 거기 때문에 신조립봉이라 그럽니다. 공모한 증자 이거 투자 받은 거잖아. 같이 공모한 증자 그래서 이건 증자 신조립봉 좀 주세요. 해가지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앞에 있죠. 총론에 뭐 부동산 금융의 기능, 뭐 소비자 금융, 공급자에 막 구별했는데 이게 제일 중요해. 그래서 앞부분은 그렇게 많이 내진 않고요. 종합 금융이 가끔 가다 종합적인 문제를 출제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전 주제를 다 묶어가지고 그때 이제 가끔 지문으로 들어가는 경우 있는데 정답을 많이 내진 않아. 이 파트가 이제 에이스 지문이 됩니다.